또용주TV의 또용주. 김영훈입니다. 네, 프리미어리그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리즈가 첼시에게 대승을 거뒀습니다. 네, 그리고 뉴캐슬이 맨시티와 3대3 무승부를 기록을 했죠. 네, 아스날이 3연승을 달렸더라고요. 아스날 1위! 네, 제주의 아스날 팬들이 지금 기고만장합니다. 아, 기고만장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다음 시즌 한번 챔스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지금 이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아스날 팬들의 그 표정 자체가 말 그대로 진짜 스마일이야. 종윤이도 그렇고, 네. 너도 그렇고, 준이 형도 그렇고, 볼이 전체적으로 행복해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관심 있게 본 경기는 뉴캐슬하고 맨시티 경기예요. 아, 진짜 속도전이 엄청났다라는 생각이 들고, 난 뉴캐슬 또 거대 자본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 앞으로 행보들이 또 어떻게 변화를 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맨시티는 리그 2연패 중이잖아요. 네. 이번에 3연패에 도전하잖아요. 물론 이제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도전을 하는데 맨체스터 시티는 유럽에서도 최강자 중에 하나라고 뽑히고 있는 팀이고, 그리고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 자본이 들어오면서 말 그대로 맨시티가 가는 길을 따라가고자 노력을 시작한 팀 아니겠어요? 이 두 팀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뭐 5일 전쟁이다, 5일 더비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지만 굉장히 뜨거울 것이라고 예상이 됐고, 역시나 기대에 부응하는 경기력이 나왔는데 결과는 저는 맨시티가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무래도 맨시티가 홀란드 영입도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필포든의 폼이 엄청나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 뉴캐슬의 수비진에 이 두 선수가 무너뜨리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이 많았는데, 이걸 웬걸? 생막시맹이 네. 엄청난 역습을 보여줬죠. 사실 저는 그 월요일 새벽에 펼쳐진 경기들 보면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은 다 이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첼시가 리즈에게 지고, 뉴캐슬이 맨시티하고 비기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비아레알에게 지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물론 바르셀로나 승리했습니다. 그렇긴 한데 기승전 바르셀로나 얘기하시려고 이 레반도프스키 활약을 자랑하시기 위해서. 아니 물론 그렇긴 한데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경기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경기 내용으로 들어갈까요? 참, 이래서 안 되는 거야. 경기 내용 전에 이 슬픈 소식부터. 네. 또용주로 이미지 세탁했는데 그 전에 네. 송펠레였죠. 네, 네. 저희가 이 중위권 다크호스 팀은 어디가 있느냐라는 프리뷰 편을 찍은 적이 있는데, 그때 기억나십니까? 네.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뉴캐슬이 지난 1월 이적 시장에서 영입을 굉장히 잘했어요. 우리가 잠시 후에 얘기하겠지만. 네. 근데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는 뉴캐슬이 갖고 있는 자본에 비해서는 좀 소극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지난 시즌 후반기 성적이 매우 좋다 할지라도 결과론적으로는 11위에 멈췄잖아요. 그럼 뉴캐슬이 원하는 순위는 7위까지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유럽 대항전에 나가기 위해서는. 또는 뭐 컵대회에서 이기던가 리그컵이든 FA컵이든 그 점을 고려했을 때는 영입이 좀 부족한 거 아니야? 그러면은 다크호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김용우 씨가 예상을 했단 말이죠. 아니죠. 이 대사는, 이 모든 대사는 위원님이 얘기하셨죠. 저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야, 우리 한 배를 탄 거야. 그래도 저는 제가 불찰이었습니다. 야. 잘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아빠와 아들이라고 하는데 지금 뭐 우리 사이에 이렇게 서로 험담을 해야 되나? 네, 둘 다 틀린 거죠. 네. 근데 뉴캐슬이 맨시티 상대로 한 경기를 보면 정말 놀랍더라고요. 너무 잘하더라. 진짜 잘했어요. 일단 경기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전반전에는 균도안이 전반 5분 만에 이제 선제골을 터뜨리면서 이 예상대로 맨시티가 쉽게 이기겠다라는 경기 흐름이었는데, 이걸 웬걸? 알미론과 윌슨이 득점을 터뜨리면서 전반전을 2대1로 앞선 채로 종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 후반전에는 이 트리피어의 엄청난 프리킥골이 터졌죠. 야, 나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 경기 보면서 역시 축구는 모른다 이런 생각 들었어. 왜냐면 김도환 선제골 들어갔을 때 네. 김도환이 너무나 잘 마무리했기 때문에 야, 이제 그냥 맨시티가 경기 이끌고 가겠구나. 근데 그 다음에 뉴캐슬의 속도가 올라가더라고. 그쵸. 그러면서 뉴캐슬이 알미론 윌슨의 골로 2대1로 전반전을 맞추더니만 트리피어가 환상적인 프리킥골. 에데르송 골키퍼가 좀 방향 예측을 좀 잘못했던 느낌도 있지만, 트리피어의 킥 자체가 또 엄청나지 않았나. 네. 그러니까 에데르송이 서 있는 쪽으로 그냥 처리했는데 너무 구석이고 너무 빠르다 보니까 에데르송이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실점하는 장면인데
나는 이 골 들어갔을 때 끝났다 생각했어. 근데 대부분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맨시티는 또 맨시티야. 네, 또 과르디올라의 맨시티는 다시 또 흐름을 잡으면서 홀란드의 이 만회골이 터졌고 베르나르도 실바의 또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3대3으로 마무리되는 경기였는데 뉴캐슬 입장에서는 홀란드에게 실점하면서부터 아예 분위기를 내준 것, 그것이 좀 아쉬웠고, 맨시티 입장에서는 막판에 계속 몰아붙였잖아요. 네. 그때 또다시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놓친 것,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맨시티 입장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날 교체 카드가 이 네이선 아케가 부상으로 빠진 후벤 디아스 말고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 자원들을 조금 더 투입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들도 있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뉴캐슬이 잘 막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날 이 득점에 관여된 이 생막시명의 활약이 또 대단했습니다. 생막시망이 드리블이 뛰어난 건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드리블, 스피드 이런 거는 다 알고 있는데 이 드리블과 스피드를 높이는 방법은 패스라든가 연계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야. 네. 그냥 드리블과 스피드가 뛰어난 선수는 막으려면 막을 수 있어요. 근데 패스 타이밍에 딱 찔러주면 얘가 선택권이 많거든. 그럼 수비수가 생각할 게 많아져요. 이건 슬람덩크에 서태웅 얘기할 때도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마시망이 패스 타이밍을 알고 템포 조절을 할 줄 알고 이런 게 보이니까 너무너무 위력적인 거야. 그리고 또 이 맨시티의 우측 수비수가 카이 워커잖아요. 네. 이날 드리블 시도 6회 중 5회 성공을 했습니다. 카이 워커가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워커가 이렇게까지 좀 버거워하는 경기는 좀 오랜만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네요. 네. 그 정도로 생막시맹의 활약은 대단했고, 야, 나는 생막시맹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게, 올 시즌에 이거 대박 날 수도 있겠다. 왜냐면, 이런 플레이의 재미를 느끼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스피드라든가 기술이라든가 드리블이라든가 침투 능력이 뛰어난 선수는, 그 다음에는 패스하는 재미를 알면서, 이타적인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올 시즌 한 단계 더 도약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생막시망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뉴캐슬의 흐름 자체가 일단 좋습니다. 너무 좋아. 네, 이번 시즌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벌써 그런 성적들인데요. 3경기에 1승 2무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개막전 노팅엄전엔 2대0 승리, 난 브라이튼전엔 0대0, 맨시티는 3대3 무승부를 기록을 했는데 일단 2라운드가 이 브라이튼도 또 이번 시즌 엄청난 네. 맹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팀인데 브라이튼의 맹공을 또 계속해서 막아내면서 뉴캐슬이 이제 실점 없이 무승부로 맞췄는데 맨시티전에서는 실점을 했지만 득점을 하면서도 이 승부를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노팅엄전 2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워낙에 시즌 초반 좋았고 브라이튼전은 사실 고생했죠. 네, 너무 고생했어요. 고생하게 했는데 0대0 무승부. 그리고 맨시티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2라운드까지 무실점을 기록하는 두 팀이 뉴캐슬하고 맨시티인데 맞아요. 여기서 각각 3골씩을 막 밀어 넣어버리니까 상당히 참 재미난 경기가 됐고, 그리고 저는 1라운드, 2라운드, 그리고 맨시티전도 그렇지만 닉 포포 골키퍼의 활약도 눈부셨어요. 그냥 개막전부터 그냥 완전 있었던 선수처럼 워낙에 잘해주더라고요. 네, 워낙에 잘해주더라고요. 앞으로의 일정을 좀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울버햄튼, 리버풀, 크리스탈 팰리스, 웨스트햄, 본머스를 만납니다. 야, 카라바오컵 일정이 없는데? 내가 중계하는 카라바오컵 일정을 넣어야 될 거 아니야. 리그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라바오컵 내가 중계한다니까? 또영조 TV에서 광고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쓱하고 넣어야 될 거 아니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쿠팡 플레이 쪽에서 우리에게 광고를 달라고 슬쩍 빼놓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야, 간신히 취직했는데 거기다 광고 달라고 떼쓰라고? 네, 일단 앞으로 일정이 이렇고요. 일단 일정 보면 울버햄튼, 리버풀, 크리스탈 팰리스면 쉬운 일정은 아니네요. 네, 아무래도 본머스, 승격팀 본머스를 제외한 나머지 4팀은 이제 뉴캐슬이 승점을 잃을 수도 있는, 충분히 잃을 수도 있는 팀들인데, 여기서 이 맞대결들에서 지지 않는 것이 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이제 수비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경기에 임해야 되는데, 맨시티하고 무승부니까 자신감을 얻고 다음 경기들을 치르겠죠. 네, 그래서 이제 뉴캐슬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뉴캐슬이 일단 지난해 10월에 사우디 국부펀드에 의해서 인수가 됐습니다. 네. 이 막대한 자본이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뭐 518조의 자산이 있다고 해요. 뭐 그러면서 이 거대한 투자들이 뉴캐슬로 몰릴 것이다 라는 예측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난 시즌에 첫 번째로 한 결과물이 에디하우 감독을 선임한 일입니다. 네, 스티브 브루스 감독이 경질되고 에디하우 감독이 선임됐는데 이거는 결국은 뉴캐슬 구단 운영진이 어떤 식으로 팀을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감독 교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스티브 브루스 감독은 소극적이고 수비적인 전술을 썼고 이거를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때의 뉴캐슬 상황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저는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자본이 들어왔잖아요. 네. 원하는 선수를 영입할 수 있잖아요. 그럼 조금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감독을 데리고 오고 싶죠. 그래서 77년생인 에디하우 감독, 박찬호와 동갑인 에디하우 감독을 영입한 거죠. 찬호 의원님 나이를 이렇게 공개하셔도 뭐 상관없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뉴캐슬은 지난해 이제 아무래도 부진이 계속 이어졌다가 지난해 12월에 리그 첫 승을 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 중심엔 에디하우 감독이 있죠. 네. 나보다 한 살 어린데 벌써 프리미어 리그의 감독이야. 그것도 또 잉글랜드의 명장이라는 이야기까지 듣기 시작했어. 부럽다. 부러워. 네, 무튼 네. 에디하우 감독이 어떻게 뉴캐슬을 변화를 시켰느냐 좀 볼 텐데 일단은 지난 시즌 초반 부진 속에서도 계속해서 팀을 바꿔나가는 모습이 있었죠. 초반에는 이제 뭐 코로나 확진 판정 때문에 피치 위의 모습을 바로 보여주진 못했지만 그래도 부임 후 4경기 만에 첫 승을 기록을 했고 아무래도 가장 큰 전술적 변화는 이 기존 3백에서 4백으로 변화를 시도한 거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스티브 브루스 감독 시절에는 3백이라고 얘기하지만 5백이었고 네. 그만큼 수비 쪽에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는데 에디하우 감독은 이제는 지원이 들어오니까 팀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백포로 변화를 시도한 거죠. 네, 그리고 초반에는 4-4-2 포메이션을 좀 썼었어요, 에디하우 감독이. 아무래도 2명의 중앙 미드필더를 사용했는데, 이 중원 싸움에서 조금 밀리는 모습이 보이자, 이 기존 애물단지였던 조엘링턴을 중앙 미드필더로 포지션 변화를 시켰죠. 참. 나는 이런 거 보면 좀 놀라워. 아니, 보통, 이렇게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를 포지션 변화를 시킨다는 거는 선수도 약간 반감이 있을 수 있고 감독도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 근데 이거를 시도해서 또 성공한다는 거는 네. 이 감독의 성견지명이 정말 대단하지 않나. 네, 그리고 또 이 조조 라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존조 셸비, 조일로, 조엘링턴. 요 세 네. 명의 선수로 3미드 체제를 완성을 했고, 그 다음에 지난 겨울에 브루노 기마랑이스가 합류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마랑이스가 프리미어리그 무대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 세 선수와 이제 후반 막판에는 조커 카드로 기마랑이스를 좀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서 올 시즌에는 조엘링턴, 기마라인스 그리고 조일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리그 11위로 마무리 지으면서 이 기록이 2017년 뉴캐슬이 1부 리그 승격 후에 최다 승점이라고 합니다. 네. 에디하우 감독이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일단은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 비전을 제시했고 이렇게 가서 우리가 승점을 획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을 한 거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적 시장 행보, 거대 자본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선수들을 영입을 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일단 에디하우 감독이 선임 후에 첫 이적 시장인 겨울 이적 시장부터 좀 살펴보자면 이때 진짜 이적 시장의 주인공은 뉴캐슬이었죠. 네, 브루노 기마랑이스, 그다음 키어런 트리피어, 메타깃, 덴번, 크리스우드 총 5명의 선수가 영입이 됐고 약 1억 유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크리스우드 최전방, 그리고 덴번, 메타기, 트리피어는 측면 중앙 수비, 그리고 브루노 기마라인스는 뭐 수비형 미드필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겨울 이적 시장에서 보강을 했습니다. 이게 참 특이한 거예요. 겨울 이적 시장에서 이 정도로 보강하는 건 네.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투자했고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또 이 선수들이 지금 주축 선수들로 활약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크리스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칼럼 윌슨과 또 다른 유형의 공격수이기 때문에 이 높이 경쟁을 시켜줄 수 있고, 그다음에 덴번과 메타깃은 또 이 전술적인 선택에 따라서 또 두 선수가 번갈아 가면서 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겨울 이적 시장을 좀 여름 이적 시장처럼 보내지 않았나라는 평가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번 여름에는 주축 선수들을 한 번 더 보강을 했습니다. 일단 스벤 보트만이 합류를 했고 니포프 골키퍼 그다음 메타겟을 완전 이적을 했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880억 원의 지출이 있었는데 이 보트만 AC 밀란과 링크 났던 선수인데 뉴캐슬을 선택할 거라고는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왼발 센터백이 뭐 지금은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그 스벤 보트만을 영입하면서 그 효과를 보는 모습이고, 스벤 보트만 같은 경우에는 피지컬도 뛰어나고 네. 높이 경쟁도 되고 대인마크 능력도 있고 패스 능력도 갖고 있어요. 물론 이제 스피드 부분에서 약간의 단점이 있다는 얘기가 있긴 있지만
스벤 보트만이 중심을 잡아주면서 수비는 더욱더 안정감을 놓게 됐고 그 가운데 닉 포포 골키퍼가 정말 잘해주고 있잖아요. 진짜 잘해요. 네. 그래서 에디아우 감독이 예전에는 공격 쪽에 조금 더 치중하는 전술을 쓴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1월 이적 시장도 그렇고 이번 여름 이적 시장도 그렇고 수비 쪽의 안정감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썼다. 이런 게 좀 드러나는 영입 라인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얘기할 부분은 그래도 이적 시장에서 빅 사이닝이 좀 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인데 과거 맨시티가 만수르 구단주가 왔을 때 이제 처음으로 영입한 선수가 호비뉴잖아요. 네. 이제 좀 그런 선수들이 뉴캐슬에 필요하지 않을까. 음. 이 구미를 땡길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어야 또 다른 선수들도 영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그때 호비뉴를 영입하면서 맨시티는 야망을 보여준 거죠. 네. 호비뉴가 뛸 수 있는 클럽이다. 슈퍼스타도 우리 클럽으로 온다. 우리의 야망은 그만큼 대단하다. 이걸 보여줬고 그러면서 차근차근 팀을 만들어 나가서 프리미어 리그를 정복하고 그리고 지금은 뭐 2연패를 하고 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반면에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차근차근 올라가려는 그런 게 좀 보여요. 왜냐면 갑자기 확 올라가기는 어렵다는 걸 좀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만약의 경우 뉴캐슬 같은 팀이 프리미어 리그가 아니라 라리가라든가 세리아에 있었다면 갑자기 투자를 확 해서 빅사이닝을 해가지고 순위를 그냥 팍 올린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쪽은 상위권의 경쟁이 좀 적잖아요. 네. 근데 프리미어 리그는 이 상위권 경쟁이 좀 넓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들어가기가 오히려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여기 경쟁이 더 치열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의 경우 빅사이닝을 영입했는데 1억 유로 질렀는데 바르셀로나처럼 막 이상한 놈이다 막 이러면 이거 어떡할 거야.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계속해서 제임스 메디슨 이야기가 있었죠. 뭐 지금은 조금 줄어든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뭐 최근에 메디슨이 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좀 생각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메디슨을 뉴캐슬이 다시 한 번 더 찔러볼 수 있을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뉴캐슬의 행보 일단 목표부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좀 전달해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이번 시즌 유럽 대항전 진출이 목표고 네. 그 다음엔 챔피언스리그 진출, 그 다음은 타이틀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확실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차적인 발전이 좀 필요해 보이고 이 장기적인 미래를 봐야 한다. 다른 스포츠 종목이지만 멀리뛰기 선수들이 자신의 기록을 더 넘기 위해서 더 멀리 쳐다보고 뛴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뉴캐슬도 당장은 유럽 대항전 진출이 목표지만 우린 타이틀에 도전한다라는 마인드로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네. 그다음에 이 맨시티와의 평행 이론을 좀 써내릴 수 있을까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수르 구단이 맨시티를 인수한 이후에 첫 시즌은 리그 10위로 마감을 했다고 해요. 첫 시즌에 호비뉴, 뭐 나이젤 데용, 션라이트 필립스, 뭐 크라이크 벨라미 같은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리그 중위권으로 시즌을 마쳤고 그 다음 2009-2010 시즌에는 5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 2011-2012 시즌에 리그 우승을 차지를 했는데 이 역시 뉴캐슬이 좀 참고해볼 만한 자료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니까 뉴캐슬이 이번 여름에는 약간 소극적인 선수 영입을 한 거는 이미 겨울 이적 시장에서 원하는 선수들을 영입했고 그리고 에디아우 감독 같은 경우에는 빅스타보다는 결국은 자신의 전술에 맞는 선수들로 팀을 구성해서 짜임새를 갖춰 나가겠다는 게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빅샤이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단기적인 목표는 유럽 대항전 진출. 이번 시즌에는 7위 이상 또는 뭐 리그컵이라든가 FA컵에서 우승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챔피언스리그 진출. 그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해서 계속해서 유럽 대항전에 나가는 상황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프리미어리그 타이틀 아니면 유럽 대항전 타이틀 이런 식으로 가겠다. 그래서 그 밑에 맨시티와의 평행의 이론처럼 맨시티가 간 길을 우리가 따라가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번 시즌이 매우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올 시즌에 만약에 7위 이상 기록한다면 이거는 뉴캐슬 입장에서는 네, 예상한 그 계획대로 가는 행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어쩌면 빅샤이닝을 위해서 돈을 막 지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올 시즌이 뉴캐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뉴캐슬 입장에서는 글쎄요 지금 초반 행보로 봐서는 원하는 대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해요. 그래도 좀 더 만족스러운 행보를 위해서는 이제 빅클럽들도 잡아보고 그다음에 조금 더 승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경기들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네요.
그 뉴캐슬이 그전에도 약한 팀이었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뉴캐슬은 전통과 역사를 갖고 있는 클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캐슬의 저력은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뭐 스티브 우가르스 감독이라든가 베니테스 감독 시절의 뉴캐슬을 생각하면 이 팀이 강팀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지난 시즌 후반기에 들면서 뉴캐슬은 말 그대로 만만치 않은 팀이 됐어요. 올 시즌의 모습도 만만치 않은 팀이에요. 근데 여기서 강팀으로 도약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뉴캐슬의 숙제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만들어 나갈 생각인데, 자, 그러면 계획대로 될지 아니면은 강팀을 만나서 좌절을 겪으면서 미끄러질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그래도 뉴캐슬이 남은 이적 시장에서 조금 더 선수 보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이 주전조 공격수들 그 외에 조금 더 또 다른 추가적인 옵션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시즌 이제 막시맹 알미론의 활약도 중요하겠지만 이 외에 나오는 선수들도 얼마만큼 탄탄한 활약을 보여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뉴캐슬 초반 행보 무섭습니다. 어디까지 무패 행진을 이어나갈지, 또 강팀의 발목을 잡을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자, 뉴캐슬 끝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나 뉴캐슬 화이팅이라고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데. 뭐 열심히 하겠죠. 네. 아니, 뭐 뉴캐슬 잘하겠지. 네. 네, 잘할 겁니다. 네. 하지만 투나미 화이팅!